뭐야, 샤오미가 1500마력짜리 차를 만들어 니르부르크링에서 1등을 해? 포르쉐를 넘겠다고? 샤오미 자동차를 만드는 게 미국 트럼프 때문이야?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야, 샤오미의 미래는 자동차 회사다? 화웨이도 자동차 만들고 가전제품 회사들 다 자동차 만든다고 하고, 그러면 LG 삼성도 자동차 만들겠네. 아니, 현대기아가 스마트폰 만드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샤오미가 말도 안 되는 자동차를 내놨습니다. 지금 발표한 스펙을 한번 보세요. 이거 최고 출력이 얼마였다? 1548마력.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1.97초. 최고 속도가 시속 350km라고 합니다. 니르부르킹 4도어 전기차 랩타임 1등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스펙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은데, 이거 뻥이든 뻥이 아니든 세계 최강 성능이라고 일단 주장은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자동차라는 게 보통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일단 차를 내놔, 일단 달리는 모습을 보여줘, 최강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샤오미 SU7 이거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제대로 걷기도 전에 뛰고 날려고 해. 아니, 뭐 이렇게까지 퍼포먼스에 집착하는 건가?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샤오미라는 회사는 뭐예요? 원래 스마트폰 회사. 스마트폰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걸 한번 보세요. 이 퍼포먼스의 끝판까지 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 3나노 공정, 4나노 공정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니, 나노가 3나노면 어떻고 4나노면 어때? 자동차에서 그런 거 중요합니까? 자동차에서 누가 쟤는 단차가 4mm인데 우리는 3.5mm예요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런데 IT에선 그렇게 합니다. 애플, 삼성 스마트폰 나올 때마다 게임 렌더링 속도가 몇 초 빠르네, 이거 눌렀을 때 몇 초 더 빨리 나오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해상도가 몇이네, F값이 1.8이네 1.7이네, 와 우리가 더 박네. 요번에 삼성이 폴더블 폰이 나왔는데 두께가 11mm라고 해요. 중국 경쟁 모델은 6mm인데 11mm라니 큰일 났네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아니 6mm면 어떻고 11mm면 어때, 잘만 나오면 되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IT는 그렇게 합니다. 자동차 업계는 애초에 그런 업계가 아니었어요. 좋게 말하면 평화롭고 나쁘게 말하면 느려. 자동차 회사들끼리 협업하고 정치적이고 약간 체면을 좀 차려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가 뭘 그렇게까지 해서 싸우냐? 뭐 이럽니다. 사실상 자동차 회사들 직접적인 경쟁을 피해왔어요. 독일 자동차들 최고 속도를 한번 보세요. BMW, 벤츠, 아우디 이 차들의 최고 속도 몇입니까? 저는 앞으로 나올 차들의 최고 속도도 다 알고 있어요.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입니다. 이상하잖아. 이거 다 250km야. 이게 이렇게 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신사협정이라고 해서 이 속도 경쟁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경쟁을 하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샤오미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샤오미는 IT 회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백 개의 스마트폰 메이커가 여기서 막 치열하게 맞붙는 중국 시장에서 나온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경쟁적이고 엄청나게 치열한 겁니다. 이게 IT 회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IT 회사가 샤오미만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죠. 중국 1위라고 할 수 있는 화웨이도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의 네이버라고 할 수 있는 바이두도 자동차판에 들어와 있어요. 알리바바도 IM 지지자동차를 내놓고 지금 보면 IT 기업들 어지간한 회사들은 다 자동차를 만든다고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래 가전을 했던 회사긴 하지만 어쨌든 주력은 자동차 회사인데, 근데 스마트폰 회사를 오히려 인수해서 우리도 IT 회사다 이러고 있거든요. 자동차,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간적인 물건을 만드는 게 미래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IT 업계, 자동차 업계가 같은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 그리고 샤오미 회장이 나와서 이게 왜 또 트럼프가 촉발한 사건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건지, 샤오미 SU7 울트라 프로토타입 모델을 보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샤오미 SU7 울트라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차, 지난 19일 저녁에 열린 레이진 회장의 연례 연설에서 깜짝 공개가 됐습니다. 아니, 이런 차가 갑자기 나왔어요? 라면서 다들 놀랐죠. 근데 레이진 회장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야,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분들이 나오시면 뭔가 이렇게 청중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다 열심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풍화로운 이런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나서 실무
후보자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아니 그런데 회장이 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해? 야, 이런 경우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건 IT 회사 스타일이에요. 스티브 잡스를 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발표하잖아. 예전엔 안 그랬겠죠. 근데 스티브 잡스 이후로 IT 회사라면 거의 회장이 나와서 핵심적인 기술을 쫙 읊어주는 게 일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 기술도 뛰어나야 되고 체력도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지식도 엄청나게 높아야만 합니다. 회장이라고 해서 나는 매니지먼트지 제품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중국 회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AMD의 리사수, 엔비디아의 젠슨 황,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비슷하죠.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절주절 이렇게 떠드는 거, 뭐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스타일이 IT 회사의 기본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회사는 IT 회사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렇게 하는데, 특히 샤오미 레이진 회장 같은 경우는 한 번 했다 하면 2시간씩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와, 저 노익장 회장이 직접 나와서 2시간을 발표를 하나요? 이러시는데, 사실 레이진은 노익장은 아니죠. 나이가 54세야 54세면 뭐 노인입니까? 회장님이 54세면 되게 젊은 거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부장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젊은 회장이기도 하고, 중국에서 레이진 회장은 상당한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대부분 부자들,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면 100위권에 있는 부자들의 대부분은 부모 때부터 잘 살던 사람이었어. 아니면 공산당이었어.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던 사람들인데, 레이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진은 중국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던, 먹고 사는 끼니 걱정이 있었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좁쌀로 만든 죽을 먹고서 연명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좁쌀이란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 좁쌀이 중국말로 하면 샤오미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프로그래머고 개발자여서 자기가 만든 회사를 매각해서 그걸로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인기가 많은 건데, 이 레이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은 레이진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레이진이 샤오미가 전기차를 만들 때 이 이유 때문에 전기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얘기를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자동차 회사를 왜 만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긴 어렵죠. 근데 레이진이 요번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이 트럼프가 중국 기업들을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마구 추가하는 바람에 그때 자동차를 만들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트럼프가 미쳐가지고 갑자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 미국 의회가 지난 1999년에 중국 군부가 소유했거나 통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 중국 인민해방국 소유 기업의 목록을 작성해서 여기 블랙리스트를 만들자라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럴만했던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의 군대가 소유한 기업의 물건을 사게 되면 그러면 미국에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 이후로 한 20년 동안 어떤 리스트를 올릴 거냐, 뭐 굳이 그걸 올려야 되나? 라는 식으로 실제로 이 법은 사장된 듯이 보였습니다. 근데 2020년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온갖 중국 물건에 대해서 제약을 걸기 시작합니다.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SMIC라고 있는데, SMIC 수입 금지됐죠. 차이나텔레콤 금지됐습니다. 화웨이 안 되고요. 드론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브랜드 뭐예요? DJI. 그 DJI 포함해서 35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한 번에 올려버렸습니다. 와, 이거 대박이죠. 사실 다른 브랜드는 뭐 그렇다 쳐. 지금 기사 보면 DJI가 퇴출 위기라고 하는데, 야, 요건 조금 선 넘지 싶어요. 왜냐면 DJI 브랜드 다 아시죠? 드론도 드론이지만 짐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갖고 있어요. 마이크 갖고 있습니다. 등등등. 지금 하이엔드 영상 장비가 다 DJI야. 이걸 빼고 나면 영상 촬영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회사만 해도 DJI 장비가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다 빼? 미국 출장 갈 때 DJI 못 갖고 가는 건가? 미국 경찰도 바디캠 같은 거 DJI 써요. 이거를 어떻게 하려는 건가? 하지만 트럼프니까 트럼프 역시 무대포로 그냥 밀어붙였죠. 그리고 샤오미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시점은 아주 묘한데요. 원래 31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샤오미를 포함해서 4개를 트럼프 퇴진 일주일 전에 갑자기 올리게 됩니다. 자기가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다음 행정부로 그냥 넘겨버린 거죠. 이게 무슨
짓이지? 자, 그래서 샤오미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 미국 국방부가 밝힌 이유를 보면요,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이 2019년에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MIIT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자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MIIT라고 하는 곳은 저희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의 첨단기술 지능 육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여기서 상을 받았다는 건 샤오미가 중국 군 그리고 중국 당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샤오미가 5G AI 기술 개발에 5년간 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아니 어떻게 기업이 10조를 투자를 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된다. 이 배경에는 중국군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 국방부가 주장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건 심중이잖아. 샤오미가 그때 당시 블랙리스트로 지정됐는데 하루 만에 주가가 24% 떡락하고요. 샤오미 입장에서 아니 우리는 중국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러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그러고 나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죠. 바이든 정부가 되고서 미국 연방법원에서 샤오미의 손을 들어줬고 5월에는 블랙리스트에서 최종 제외가 됩니다. 야, 블랙리스트 가는 줄 알았는데 맞았네. 아, 다행이네. 뭐 오해했구만.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샤오미 레이진 회장은 샤오미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샤오미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고 합니다. 야,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냥 한 방에 나락으로 가는 거네 라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했다는 거죠. 샤오미 입장에서 한번 고비는 넘겼지만 혹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위기가 아슬아슬하게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트럼프가 아! 이랬을 때 아마 레이진 회장도 아! 이랬을 거예요.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아무튼 지금 레이진 회장은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이걸로 트럼프가 대통령 되나?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선 미국 제재 목록에 제외됐지만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사업에 진출해서 성장 동력을 이렇게 넓게 확보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들이 다 하는 요 자잘한 물건들을 조금씩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IT의 끝판왕, 가장 비싼 전자제품 전기차를 만들어서 그것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도록 뛰어나게 만들어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유일무이한 물건을 세계에 팔아서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를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야, 그게 쉬운가? 뭐 치열하긴 하지만 IT 회사는 못해도 중간이거든요. 근데 자동차 회사는 이건 여차하면 넘어가요. 자동차 회사는 IT 회사하고 틀려. IT 회사는 물건 한 너댓 개 망했어도 그 다음에 또 내놔도 괜찮잖아. 근데 자동차 회사는 차가 너댓 개 망해버리면 그냥 가시는 겁니다. 돌아올 수가 없는 길을 건너게 돼요. 자동차 회사는 차를 내놨으면 무조건 성공해야 돼, 진짜로. 여튼 레이준 회장은 이 전기차 사업을 가리켜서 자기 인생 마지막 대형 창업 프로젝트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샤오미의 자동차가 아니라 아예 자동차의 샤오미를 창업한다는 거죠. 그러고서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습니다. 3년 만에 자동차를 내놓은 거죠. 3년 만에 자동차가 어떻게 나와? 이걸 해내네. 지금 베이징에 21만 평 규모의 공장을 갖고 있고요. 여기 기아 광명 공장보다 조금 더 크달까? 뭐 이 정도의 공장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SU7 이 차를 출시하고서 3만 대 이상을 이미 판매했다고 하고요. 원래는 연간 10만 대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연간 12만 대로 목표를 늘려잡았습니다. 야근한다는 얘기죠. 중국은 996이란 말이 있잖아요. 996이라는 말이 뭐냐? 우린 지금 52시간이잖아. 중국은 996이라고 해서 아침 9시 출근합니다. 밤 9시에 퇴근해요. 그걸 6일 동안 한다는 거야. 그걸 996이라고 하고요. 요즘 들어선 007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0시에서 0시까지, 그러니까 24시간 7일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중국 사람들하고 연락할 일 있잖아요. 중국의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국에 있는 어지간한 자동차 회사하고 일해보시면 24시간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어. 문자 보내면 24시간 연락을 받아요. 자는 시간이 없어, 이 사람들은. 자는 시간에도 연락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문자를 보내는 게 중국인들입니다. 좀 너무하죠? 뭐 52시간? 996 하면은 총 72시간이에요. 이렇게 근무시키고서 나가 떨어지면 괜찮아, 다음 타자 또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한다는 거죠. 아, 대단하다. 너무 강도가 센 거 아닌가? 이게 진짜 일부의 관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우리가 알리바바의 성공신화 마윈 얘기하잖아요. 마윈은 뭔가 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 근데 마윈이 996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얘기를 해요. 996이야말로 우리 중국의 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돌맞을 얘기죠. 아, 법적으로 그렇게 됐냐고? 아니, 법적으로는 중국의 노동법은 44시간 근무입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작아요. 말이 되나? 44시간 근무인데 72시간을 근무시켜? 여튼 그 결과 차가 미친듯이 빨리 나온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차는 샤오미 SU7 울트라라는 차입니다.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습니다. 샤오미 레이진 회장이 SU7 울트라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공개했는데요. 이름이 프로토타입이니까 아마도 실제 고객 양산차는 확실히 아니다. 트랙에서 최고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차량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샤오미 발표에서 SU7 울트라 프로토타입은 뉘르부르크링 경주차의 신기록을 세우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혔어요. 신기록? 그러면 지금 엄청난 차들이 앞에 있는데 그 중에서 리막 네베라가 있잖아요. 리막 네베라는 아시겠지만 가격이 31억 원입니다. 근데 뉘르부르크링 기록이 7분 5초. 와, 이걸 이겨? 진짜? 네베라를 이기겠다는 건 아니고 4도어 전기 세단 중에서 최고로 빠른 랩타임을 뽑아내겠다, 이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지금 뉘르부르크링에서 4도어 전기 세단 최고 1등은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아니죠. 1등은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입니다. 그 빠른 모델 S 플레드보다 더 빨라요. 7분 7초 55. 엄청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르쉐 타이칸 터보 같은 경우는 1034마력입니다. 뒷좌석 시트를 뗐어요. 그리고 온갖 파츠를 다 카본으로 바꾸고 초경량화를 이룬 패키지라서 이걸 바이삭 패키지라고 해요. 이 바이삭 패키지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차고, 이 드라이버분도 뉘르부르크링에서 최고의 고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라스칸이라고 하는 포르쉐 팩토리 드라이버가 여기서 만든 기록이거든요. 이걸 깨겠다. 10월에 기록이 나온다고 하니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10월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길래 이거 기록을 깰 수 있다는 건가? 좀 더 보면요, 후륜에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V8 고성능 모터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이 모터의 최고 회전 속도는 27,000rpm이라고 해요. 최고 출력은 578마력, 최대 토크는 64kgm를 발휘하는 고성능 모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터 하나만 있어도 EV6 GT 한 대 정도의 기록이 나올 수 있는 모터다. 하나만 갖고. 그런데 이 모터를 후륜에 2개 달고요, 전륜에 374마력짜리 V6 모터를 하나 장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산한 최고 출력이 1548마력. 야, 1548마력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1000마력을 넘는 차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잖아. 우리가 람보르기니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740마력입니다. 911 터보 S 같은 자동차들 600마력대예요. 근데 전기차로 오면서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세진 거죠. 1000마력 넘는 게 예사롭게 됐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 같은 경우도 1034마력이고요.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는 1020마력. 하이브리드 모델인 람보르기니 레벨토도 1015마력. 페라리의 하이브리드 SF90, 이것도 1000마력입니다. 이 1000마력이 넘는 자동차들 이름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스포츠카들보다도 훨씬 강력한 출력을 낸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어쨌든 그러면서 샤오미는 SU7 울트라 프로토타입, 이 차가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이 1.97초라고 하고요, 시속 200km까지 가속시간이 5.97초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델 S 플레드가 7초니까 이거 5.97초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하고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시속 350km. 야, 이거는 선 넘지. 지금 샤오미가 발표한 수치만 놓고 보면요, 타이칸 터보 GT보다 훨씬 빠르고 모델 S 플레드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물론 실제로 가속하는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겠죠. 실제로 샤오미가 기록 계측을 통해서 보여주거나 공식적인 영상이 나오거나 이런 걸 보고 나서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배터리도 독특합니다. 배터리는 CATL의 레이싱 전용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기린 2.0 고출력 배터리라고 해요. 기린 배터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긴 배터리고요, LFP 배터리입니다. 최고 성능의 차에 지금 LFP 배터리를 넣었다고? 이거 좀 이상하죠. NCM 배터리를 넣어야지 더 고성능일 것 같은데 희한하게 LFP를 넣었습니다. 이 배터리의 충전은 5.2C나 되는 C레이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C레이트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C레이트에 대한 설명
설명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5.2C라고 하는 건 12분 만에 배터리를 완전 충전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피크 타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내려옵니다. 내려오지만 최고 출력인 상황에서 그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주 엄청나게 빠르게 충전되는 배터리란 얘기입니다. LFP인데도 이 정도의 C레이트를 갖는다는 건 이게 가능할까 싶은 정도의 느낌인데, 어쨌든 뭐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몇 kWh 배터리를 사용하느냐, 이 배터리 용량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걸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차량 무게가 1.9톤 안쪽이라고 했으니까 용량이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레이스를 위해서, 랩타임을 위해서 딱 맞춘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동 능력도 아주 강화됐다고 합니다. 지금 레이싱에 특화되어 있는 6P 캘리퍼를 사용하고 있고요. 800도 이상의 작동 온도를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회생 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0.6G의 제동력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아이오닉 5N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회생 제동이 왜 완전히 똑같지? 브레이크를 밟아서 완전 제동하는 조건에서는 2.36G 이상의 감속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감속력이 2.36G가 나오죠?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너무 높다. 포르쉐다, 페라리다 이런 정도의 정말 극강의 스포츠카의 정말 최강의 브레이크를 놓고 보면 2G 정도 돼요. 2.36G면은 에어로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뭔가 다운포스를 강하게 주고 하여간 뭔가 해야 돼.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2.36G 이런 정도의 감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요, 2.36G로 시속 100km에서 0까지를 놓고 보면 16.6m 정도 되네요. 16m만에 서야지 2.36G거든요. 근데 지금 제동거리가 25m라고 하거든요. 제동거리가 25m면 계산해보면 감속력은 1.57G네요. 뭐 차이가 상당히 있죠? 아마도 처음에는 정지마찰력을 사용하니까 1.5G 정도가 됐다가 나중에 서서히 풀리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감속량이 이렇게 됐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놓고 보면 1.57G 정도가 나온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동 끝까지 가는 고 G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주 일시적인 거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차체 여러 곳을 보면 날개도 너무 크고 옆에 보면 뭐 스플리터라든지 사이드 스커트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이 차는 양산 모델이 아니고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건데요. 양산 모델은 내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놓는 건 이건 의미 없지 않느냐 라고 하실 텐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뉴르부르크링을 달렸던 전기차들의 대부분이 양산차는 아닙니다. 뉴르부르크링에서 지금 가장 빠른 전기차라고 하는 건 폭스바겐 ID.R이에요.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6분 5초. 야, 6분 5초. 지금 7분 초반도 엄청 빠르다고 하는데 6분 5초? 2위는 로터스 에비아 X입니다. 6분 24초. 3위는 니로 EP9입니다. 6분 45초. 이 세 개 차들 모두 완전한 프로토타입입니다. 니오 EP9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팔긴 팔았는데 16대 팔았다고 하네요. 일단 공도에 달릴 수 있는 차는 아니잖아. 그리고 4위는 리막 레베라입니다. 7분 5초. 아니, 이 차는 31억이잖아. 사실상 이건 프로토타입하고 다름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5위는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 바이삭 패키지입니다. 7분 7초. 6위는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트랙 팩이죠. 7분 25초.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샤오미 SU7 울트라 프로토타입, 이 중에서 전기 4도어 세단 1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를 넘겠다라는 얘기죠. 테슬라 모델 S 트랙팩보다 당연히 빠른 기록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리스트에 있는 차들 중에서 실제로 판매된다 라고 얘기할 만한 차는 포르쉐하고 테슬라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네. 현대 아이오닉 5N도 여기서 좋은 기록을 세웠다고 하던데요. 근데 현대 아이오닉 5N은 아쉽지만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독일의 슈포트 아우토라고 하는 매거진의 드라이버 크리스찬 게바트가 직접 운전하면서 측정해서 기록을 낸 게 7분 45초인데요. 어쨌든 이건 제조사가 직접 뛰어든 게 아니고 정말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을 만한 건 아닙니다. 요거 좀 아쉬워요. 아쉬울 만한 게 이 N이라는 브랜드 이름 자체가 니르부르크링을 공략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인데 정작 현대는 니르부르크링을 한 번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아이오닉 5N 아주 좋고 아주 잘하고 있긴 한데 현대도 양산차 말고 프로토타입으로 한번 랩타임 제대로 찍어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차피 여기 상위권 전기차들 다 프로토타입이니까요. 어쨌든 프로토타입이 나오더라도 이 니르부르크링 기록이 의미 있는 건 그 회사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이런 걸 과시할 수 있고 전기차 시대에서 우리가 최고야 라는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샤오미도 이렇게 프로토타입이지만 이 랩타임을 찍어놓고 보겠다 라는 얘기겠죠. 이거 깎아내리기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좀 환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요. 자, 샤오미가 이렇게 황당하리만치 무모하리만치 강력한 자동차를 만들어냈는데 이런 차를 만드는 거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죠. 일단 소니도 자동차 만든다고 하고 중국의 비아디 같은 배터리 제조사가 갑자기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더니 지금 세계 1위 전기차 메이커가 됐다. 이런 걸 보면서 가만히 있죠. 이러면 우리나라에도 가전회사 잘하는 데 있는데 삼성, LG 이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를 당연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지금 삼성, LG 이런 회사들은 자동차 회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부품 공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틈만 나면 우린 자동차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CES에 갔을 때 LG는 이런 식으로 알파블이라고 하는 콘셉트카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차. 제가 직접 앉아보고 각종 기능들을 조작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차를 보면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완성 모델 같습니다. 앞에는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조명이 들어가고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자동차에 음성인식 AI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커피 머신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꽉 차 있어요. 모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LG입니다. 그러니까 모터는 LG 마그나, 전기차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직접 만들었어요. 게다가 이 시스템이 전부 다 자동차 회사에 공급이 되는 부품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LG가 만들지 않은 부품은 도대체 뭡니까? 글쎄요, 페인트 정도? 타이어 정도? 사실 LG의 기술력은 엄청납니다. 이번에 벤츠에서 전기 G바겐 새로 나온 거 이거 보셨죠? G580 with EQ 테크놀로지 이렇게 생긴 자동차인데 이거 성능 놓고 보면 최고 출력이 588마력이라고 합니다. 모터가 4개가 달려있다고 해요. 각 바퀴마다 모터를 달아서 제자리에서 탱크턴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차입니다. 그런데 이 모터 누가 만들어요? 이 모터를 벤츠가 만든 게 아니죠. LG 마그나가 공급하는 모터입니다. 배터리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는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엄청 화려한데 이것도 LG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면 이게 벤츠 자동차야 LG 자동차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CES에서 디지털 콕핏이라는 거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있죠? 계기판 있죠? 증강현실 HUD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하만도 가지고 있어요. 하만을 이용해서 오디오라든지 뭐 적극적으로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죠. 실제로 삼성은 BMW, 아우디 이런 전기차에 삼성 SDI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지금 BMW에 들어가는 14.9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것도 삼성이 공급합니다. 요번에 미니에 들어간 동그란 요 OLED 디스플레이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이것도 삼성이 공급한 디스플레이죠. 노이에 클래스의 전방에 보면 유리를 꽉 채우는 이런 HUD가 쫙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요것도 삼성이 공급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차에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하만카돈, 뱅앤올uf슨, 마크 레빈슨 그리고 바워스 앤 윌킨스 뭐 이런 오디오 시스템 이거 다 하만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삼성 거야. 뭐야, IT 회사가 자동차를 다 만드는 거였네. 반대 경우도 있죠. 자동차 회사가 스마트폰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지리자동차 폴스타 브랜드에서 폴스타폰을 내놨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이주라고 하는 스마트폰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폴스타폰을 만든 거예요. 이 폴스타4하고 완전히 연동이 돼서 모든 아이콘, 글씨체, 색상 그리고 내 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이 자동차에 그대로 띄워줄 수 있어요. 자동차를 원격 제어도 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하고 파일 공유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됩니다. 지리에 있는 지리 갤럭시 같은 것도 이 메이주 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니오 같은 경우는 니오폰이라는 걸 내놓는데 니오폰이 벌써 2세대까지 나왔습니다. 니오폰 아시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패널을 공급했다 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핸드폰을 가지고서 키 대신에 사용하는 거 뭐 당연하고요. 공조장치 같은 거 탑승객이 굳이 이렇게 누를 필요 없고 폰에서 그냥 누르면 됩니다. 에어컨 히터, 뭐 열선 시트, 마사지 시트 이런 자동차용 리모컨의 역할을 폰이 그냥 하는 거예요. 원격으로 자동차 호출하는 기능 당연히 있고요. 목적지 같은 거 내비게이션으로 폰으로 입력한 다음에 자동차에 가서 자동차 내비게이션 또 찍을 필요가 없죠. 그냥 요거 찍으면 알아서 자동차에 그게 연동이 돼 있습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에서 영상 한참 보다가 차에서 나가야 될 때 그때 차에서 나가면 여기 보던 영상이 1초도 틀리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플레이가 돼요. 스마트폰하고 자동차를 연결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현대기아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뒤진 면이 있죠. SDV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루링크, 기아 커넥트 이런 것들 보면
보면 커넥티비티가 그다지 뛰어나다고 느껴지지 않죠. 예를 들면 빌트인 캠 영상, 우리가 지금 빌트인 캠 영상을 당장 받으려고 보면 와 너무 힘들어요. 자동차에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면 무선 카플레이나 블루투스나 이런 걸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걸 다 일단 해제를 해야 돼. 빌트인 캠 전용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열어서 그걸 찾아서 비밀번호 설정해서 거기 들어가서 빌트인 캠을 다운받아서 그거 받으려고 하면 30분은 걸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SD카드 뽑아드리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 그냥 클라우드에 올리면 되잖아. 아니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그리고 지금 블루링크 기아 커넥트 이것도 좀 희한한 게 자동차 언락까진 돼요. 뭐 공조장치도 돼. 근데 그거 말고 일단 차에 가서 자동차를 원격으로 앞뒤로 전후진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는 아직 이런 IT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딘데 좀 더 신경 써서 개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늦다.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IT 회사와 자동차 기업 이 둘이 중간에 있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IT 회사와 자동차 기업 중에 어떤 쪽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질 때가 됐어요. 지금은 애매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모터, 배터리, BMS, 파워트레인 이런 대부분이 전자제품이잖아요. 인테리어에서도 보세요. 돈 드는 디스플레이 전부 전자제품이죠. 가속 페달 센서 이것도 전자제품이죠. 이제 브레이크도 전자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제 드라이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도 전자제품이에요. 이제 핸들도 스티어 바이 와이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전자제품이죠. 그러고 나면 자동차 안에 기계장치가 별로 없어요. 자동차 회사는 전자제품 부품들을 모아서 이걸 철판 찍어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회사입니다. 의자 정도는 자동차 회사가 해야지. 예전에는 엔진과 변속기라는 정말 주요한 부품을 자동차 회사가 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자동차 회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따졌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는 70-80%가 전장 부품, 전자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의 대부분이 전자제품이라면 그러면 이거를 전자제품 회사가 만드는 게 싼가? 아니면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게 싼가? 애매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걸 누가 더 잘 만들 수 있냐는 겁니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주된 성능이라는 건 주행 성능, 핸들링, 승차감 이런 거였어요. 이 성능이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요즘은 자동차를 가리켜서 움직이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안에서 즐기는 오디오, TV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편안한 공간인가 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면 삼성은 오디오 최고봉 하만 그룹을 갖고 있는데 LG는 인테리어 최고봉 하우시스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테리어를 자동차 회사가 잘할까? LG 삼성이 잘할까? 이거 애매해지죠. 더 중요한 차이는 최신성입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들면 보통 길게는 7년 정도를 봅니다. 7년이 지나면 반드시 풀체인지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IT를 한번 보세요. 아이폰을 보면 지금 15인데 이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다음 달이면 16이 나옵니다. 1년 주기로 바뀌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메이저 업데이트가 2년마다 벌어진다고 해서 15는 스킵해도 16은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많죠. 2년이면 바꾸는 게 IT 기술입니다. 모든 제품이 그래요. 맥북이라든지 에어팟 맥스라든지 이런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 1년 주기, 2년 주기에 안 바뀌면 제품 라인업이 망한 거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2년 동안 안 바뀌었다 그러면 제품이 근근히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거지 이게 살아있는 제품 라인업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IT는 기본적으로 1년, 2년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IT 기반의 자동차 회사들 지금 보면 무조건 자동차도 2년 만에 바꿉니다. 기획을 지금 했어. 그럼 그게 생산해서 자동차가 나올 때까지 18개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18개월 만에 나오지 않으면 우린 틀렸다 라고 보는 겁니다. 18개월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롤러블 디스플레이, 폴더블 시스템, 퀸시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기술이 나오면 만약에 그게 자동차 회사였다면 7년 후에나 그 기술이 자동차에 장착됩니다. 근데 IT 기반 회사들은 2년이면 장착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봤을 때 어떤 차가 더 우리 취향에 맞을까? 어떤 차가 더 최신차로 보일까? 그 답은 명확하죠. IT 회사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들어왔을 때 경쟁이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테슬라는 우린 AI 회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IT 회사들은 우리는 2년 만에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너희보다 훨씬 더 앞선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더 최신의 자동차, 고객의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경쟁을 하는 거죠. 이 중간에 있는 영역을 자동차 업계가 먹게 될지 IT 업계가 먹게 될지 이 경쟁에서 누가 우위에 차지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IT 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근데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은가? 반도체 좀 어렵잖아요. 디스플레이 많이 어려워요. 지금 차세대 먹거리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다가왔고요. 샤오미라든지 기타 다른 회사들이 그렇듯이 우리나라 IT 기업들도 IT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만들어주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랩타임을 확실하게 딱 찍어주고 그러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자동차를 2년 주기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년 주기 자동차 꼭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